이게 시대적 요청 구조를 못 맞췄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말로 떠드는 시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말로 떠드는 시대. 그러니까 그거 모르세요? 봐봐. 맨 처음에 SNS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떴던 게 트위터예요. 트위터. 지금 일론 머스크가 55조인가 50조인가를 주고 인수했다는 그 트위터, 단문을 쓸 수 있죠. 문자로 얘기하면 짧은 문자, 사진도 못 들어가고, 그 트위터로 해가지고 떴던 사람이 한 명 있지. 불교계 해민 스님이죠. 해민 스님이죠. 그래서 그거 트위터에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고 하면서 해민 스님이 뜨게 된 거고, 그 다음이 페이스북은 사진까지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바뀌어가는, 단문에서 사진으로, 그리고 그게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게 유튜브고, 시대 변화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는 기니까 이제 짧게 뭘 제주껏 해봐 라고 하면 틱톡이 되는 거고, 그리고 틱톡한테 유튜브가 밀리니까 유튜브에도 쇼츠 기능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짧고 동영상 중심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고 떠드는 중심으로 가서는 이게 승산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 어렸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에 한 줄만 놔도 매출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신문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TV도 제대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저런 거 뉴스나 이런 거 외에는 KBS, MBC 없어도 사는데 아무 시장 없어. 저런 데 세금을 부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연합뉴스 채널 이런 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하면 끝날 것 같아. 나머지 저거 보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저런 데다가 세금을 갖다 묻어. 그쪽 관련자들이 들으면 지랄을 하겠지만 현실이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맨 처음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달라고 했을 때, 뉴스나 이런 걸 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방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드라마도 다 올라오고 뉴스도 다 올라오죠. 왜?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는 유튜브가 갑이기 때문에 오히려 KBS 뺀다 이러면 KBS가 위축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를 그쪽에다 공유를 하면 텔레비를 누가 볼 거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TV 시청자를 잡아놓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TV는 이래저래 어차피 안 보더라 가 된 거죠. 그래서 신문의 시대가 있었고, 잡지나 책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의 시대. 그 동영상의 시대에서는 TV가 있었고, TV가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저거 있었잖아요. 종편 이런 거. 종편. 근데 이런 거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TV의 영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예전에 잘 나가던 드라마들은 시청률 30%.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10%만 넘어도 대박이 났어요 하는 시절이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붕괴되는 거죠. 다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걸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 짧고 재밌고 뭔가 역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로 사셨던 데는 그 7층 건물이 있었던 기원정사, 금강경 설법할 때 기스급고도원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원정사. 그래서 부처님은 도시주의자, 도시에서의 어떤 혁명들을 일으켰던 거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쿠시나가르라고 하는 시골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완전 시골은 아닌데, 그게 이제 말라족의 나라였는데 그냥 시골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서울이나 경상도나 수도권이나 경상도나 이런 거 아니고, 전라도나 이런 거 아니고 한 강원도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원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강원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정도.
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 그리고 교단의 주인은 없다. 그러니까는 불교는 지방 자치제를 추구했어요. 처음부터 중앙 집권제를 추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교하면, 기독교는 처음에는 루터가 개신교 운동하기 전에는 중앙 집권제죠. 중앙 집권이 누구냐? 교황입니다. 교황입니다. 교황. 불교는 교황제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각 지방마다 그 특색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하는 지방자치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하고 지방자치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대구시장 그러면 그냥 대구시장 누구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임명직이었잖아요. 임명직. 그죠? 민선 아니고 그냥 위에서 관선으로 그냥 내리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장관 못하고 이제 좀 찌리하고 줄은 잘 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역시 시장 뭐 이런 거 내려가고, 어디 도지사 이런 거 내려가고, 아니 그랬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뭐 여러 개가 다 선거로 다 뽑고 뭐 이렇게 이제 상황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좋은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자치가 된 뒤로 지금 살아보니까 이게 뭔지 너무 선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교육감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저놈도 모르겠고, 선거를 가야 될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선거를 해야 된다 하고, 아니 대통령이나 광역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알겠는데, 교육감 정도만 돼도 잘 모르겠고, 구의원, 시의원, 어떤 놈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당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구의원, 시의원이 이름이나 압니까? 근데 이거를 투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고, 딱 그 학생회 선거하는 느낌인데, 대학 다녀보면 학생회 선거 어떤 놈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투표는 하라고 더럽게 독려는 해요. 왜? 어느 정도 이상의 학생이 투표를 안 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학생의 선거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투표만 하라는 거예요. 투표만 하면 자기네 세력이 많은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학생회 수첩값 띄어 먹었다고 나오고, 그러면 수첩값은 더럽게 그거 한 2, 3년에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아. 그러면 수첩값 사건.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학생회비를 등록금에서 분리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등록금이 있고, 예전에는 등록금에다가 학생회비를 붙여서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KBS 수신료하고 똑같은 거지. KBS 수신료를 따로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안 냈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주 얍삽한 짓을 했잖아. 그게 뭐냐면 전기료에다가 KBS 수신료를 합산시켜 갖고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료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는 이거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줘버리니까 KBS 수신료를 계속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쟤네들이 대충 사는 거지. 받아 먹으니까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받아 먹으니까 편안한데 이러면서 대충 하고 있는 거지 저것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학생회비도 그랬거든요. 등록금에다가 넣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도 학생회가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모든 대학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등록금이 있고 등록금 옆에 학생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내도 돼요. 가위로 그냥 잘라버리고 안 내도 돼요. 지금도 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KBS 수신료 그거 따로 징수해라. 그러니까 전기료의 합산징수 말고 전기료 옆에 이렇게 따로 붙이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낼 때 뜯어버려. 뜯고 낸다니까.
아니 학생들이 그렇게 내요. 그래서 학생회가 대학 학생회가 조용해진 게 그거 뜯은 뒤부터. 왜냐면 돈이 없거든. 이제는 돈이 있어야 뭔 짓을 할 건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방식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지방 분권,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게 꼭 옳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황제는 중앙 집권이었기 때문에 교황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아유 그것이 자기 마누라한테 성을 사준 교황도 있고 뭐 많아. 그쪽도 찾아보면 내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교황의 역사를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그 교황 올리려고 막 세력 집단들끼리 막 밑에서 작업해가지고 또 하고 이게 권한이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건 종신이고 황제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견제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내 마누라한테 내가 성 사줘야지 이러면 성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 정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정교도 아니고 걔네는 결혼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저거는 로마 카톨릭은 결혼 안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센 놈이 하는데 누가 그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 불교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양성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불교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각 지역에 맞는 특색으로 발전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방자치제 한 뒤에 뭐가 엄청나게 많아졌냐면 쓸데없는 지방 축제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고추 축제, 인삼 축제, 어디 뭔 축제 들어보셨죠? 뭐 빙어 축제, 어쩌고 아니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어. 그나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거예요. 지나가다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무진장 많아. 성공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 중에서 한 70%, 80%는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축제들을 다 축소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왜? 예산만 많고 이게 실질적 관광 유인 효과나 안 그러면 뭐 소비 증대를 해주는 효과들이 별로 안 나타나니까 이제 지금은 없애는 추세로 바뀐 거고.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로 원래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인도는 땅이 넓고 이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땅이 크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로서의 특색 있는 지방자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네가 그 동네고 그 동네가 그 동네지. 근데 인도나 중국만 같아도, 인도, 중국, 미국만 같아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아? 네. 동쪽하고 서쪽하고 어디가 같겠어. 완전히 이건 뭐 계절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막 이래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특수한 문화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불교의 다양성, 좋은 말로 하면 다양성, 나쁜 말로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복잡성이 되죠. 다양성이나 복잡성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앙 집권이 되면 힘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부패하기 쉽고,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폭주하기도 쉽고, 그런 이제 문제점들. 그 다음에 획일성의 단점이죠. 획일성이 쉽기는 한데 재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그것도 뭐 말이 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모든 걸 다 들어줘야 되지? 내가 갑인데 왜 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을이 들어주는 거고 갑이 원래는 갑질을 하는 건데
희한하게도 기독교는 모든 을의 소망을 갑이 들어준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전개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요. 현실에서도 안 되는데. 현실에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중앙 집권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의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큰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끊임없이 한쪽에서 폭주를 하니까 다른 쪽에서 이렇게 대두가, 다른 그 비판 세력들이 대두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것들은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른 종교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근의 집단 안에서 조질 놈들이라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종교가 달라요.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우리 쪽인데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데 이제 얘기가 다른 거지,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럼 이단으로 해서 조지는 거죠. 왜? 중앙이 있기 때문에. 중앙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그 중앙이 없죠. 지방자치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이제 연등회도 뭐 할 건데, 그렇게 이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들어있는 거대한 축제도 있고, 어디에 가니까 무슨 키위 축제 뭐 이런 걸 하는 데가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호박엿 축제, 울릉도 호박엿 축제 뭐 이런 거. 그러면 사실은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연등회나 이런 게 훨씬 크겠죠. 이건 유네스코 무형유산이고, 저건 뭐 호박엿을 몇 놈이나 먹겠어. 그러니까 에이 엿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축제를 하겠지. 그럼 등치나 이런 건 비교도 안 되지만 사실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그 필연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다양성을 용인하니까 크기 차이는 있어도 이단 논쟁이 없습니다. 이단은 없어. 근데 기독교는 계속 이단 논쟁이 나오죠. 왜? 중앙에 정통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다르면 이단이죠. 불교는 그 정통이라는 개념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도 없는 겁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115쪽에 맨 마지막 쪽에 제도화의 거부와 소소율의 폐지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계율을 제정해 놓고, 그러니까 어떤 원칙, 교단의 법칙, 사회로 얘기하면 법이죠. 법률을 제정해 놨더니 부처님 돌아가실 때, 부처님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벌써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시대 변화상하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모든 법은 뒷북입니다. 모든 법은 뒷북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문제를 일으켜야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해서 법이 입법화되거든요. 선제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건이 안 터졌는데. 그래서 그게 뒷북으로다가 만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몇십 년 지나면 법이 안 맞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에어컨에 특별 소비세가 붙었어요. 특별 소비세.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만 사는 거니까 그 소비세를 더 올려서 정부에서 더 뜯어간 거죠. 그런데 사실 에어컨 같은 데는 이제는 특별 소비세가 붙을 필요가 없죠. 그냥 집집마다 다 있는 건데 그걸 특별 소비세를. 그때는 그 에어컨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 인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에어컨은 진짜 더울 때 아니면 손님 올 때 켜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0 이상 된 분들 두 분이서 사는 아파트 이런 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1년 지나봐야 에어컨 한 열흘도 안 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에어컨을 뭐하러 돈 들여서 놨노? 그 돈을 절약하지. 놨으면 그 기계를 쓰는 게 돈을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건데, 차를 1년에 열흘 탈 거면 택시 타.
택시를 타. 세워놨으니까 나는 근검절약하는 거예요. 안 사면 돼. 아니 그런 집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는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18도로 내려서 틀어놓고 어른들은 선풍기로 뻗으려고 합니다. 왜? 에어컨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아주 엄청난 그 쇠뇌작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겪었거든. 근데 그때 에어컨하고도 다르고, 사실 요즘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도 좋아졌고, 제 생각에는 컴퓨터가 더 전기 소모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에어컨도 만만치 않지만 컴퓨터가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컴퓨터가 보통 전기 먹는 애 아니거든요. 근데 컴퓨터 키지 말아라고는 안 해. 사람들이. 그거는 희한하게도 컴퓨터는 마케팅할 때 뭐가 있었냐면 공부랑 관련된 기계라는 마케팅이 있었어.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른들도 저항력이 없어. 자기는 컴퓨터를 안 써봤지만 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사줘. 비싼데도. 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컴퓨터로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물론 공부도 하지.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쓰거든. 근데 어른들은 잘 몰라. 그래서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컴퓨터는 공부하는 기계. 웃기고 있네. 공부하는 기계를 애들이 그렇게 많이 사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근데 에어컨은 무조건 키면 비싸가 또 있어. 머릿속에. 비싸가 막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흐름들은 사실은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자동차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차가 있다는 자체만 갖고도 그게 부의 과시였고, 지금은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회전 우회전 할 때 이거 잠깐 멈추라고, 이것도 바뀌어 난리 났잖아 지금 또. 저도 엊그저께 타고 가다가 그 보살님이 안 서가지고 6만 원 바로 띠기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지. 내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어 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무슨 개 같은 일이래 이러면서 이제 또 짜증이 나는 거고. 그게 뭐예요?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시대가 상당히 빨리 바뀌던, 그때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바뀌던 시대였고, 그래서 한 3, 40년 지나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우리도 많이 바꿨죠. 동성동본 금지법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간통죄도 폐지됐고, 저는 뭐 간통죄 폐지 이런 거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게 이제 법이 어디까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법의 판단은 어디까지냐와 관련된 사실은 논점이었거든요. 법이 침대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사실은 논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논점의 핵심이. 아니,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건 자율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 법이 국민의 빤스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가족 구성원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측면들이 더 우선이냐를 놓고 계속 대립했었던 논점이 사실은 간통죄 폐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제 말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게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근데 법은 이미 정해졌고, 그 얘기는 뭐예요? 추세가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는 문제들이 또 나오는 거.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설득력 있는 구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게 맞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뭐라고 하지? 얘네는 뭐라고 하지? 관심 주제가 있으면 그렇게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판단 기준을 어디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당성이 달라져. 그러니까 뭐 살인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미묘하게 잘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묘하게 이렇게 갈라도 되고 이렇게 갈라도 되는 상황들. 그래서 그런 거는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젊으셨을 때 정했던 것들이 부처님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잘 안 맞는데
계율이 잘 안 맞는데 현실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아난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소소계는 폐지해라. 잡스러운 깨달음이 목적인 거지 아주 세세한 것들 이런 거 원칙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본체를 잡아라. 본립이 도생이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도가 생하는 거지 그걸 지연 말단적인 것에 묶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소소계인지 어디까지가 말단인지를 모르겠는 거지. 가지치기 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너무 무성해졌으니까 가지치기 해라. 가지를 끝에만 이렇게 칠하는 건지 우리나라 저 가로수 꺾듯이 연필심 같이 남기라는 얘기인지 우리나라 저 가로수는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나무를 깎을 수 있나? 지 거면 저렇게 깎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무 막대기 같이 만들어 놓잖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최근 우리나라 가로수에서 제일 제가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연필같이 깎아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또 한 번씩 연필같이 이렇게 쭉쭉 쳐주고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메로나 같이 깎습니다. 네모로. 아세요? 가로수를 네모로 깎아? 메로나로 깎아? 맨날 다녀도 신경 써서 안 봐서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강남에서부터 그랬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맨 처음에 봤냐면 파리 가서 맨 처음 봤거든요. 파리가 메로나 같이 깎더라고. 그래서 그걸 메로나 같이 깎으면 이게 사각형으로 깎아 놓으니까 벽이 돼요. 가로수가 이렇게 벽처럼 만들어져. 그래서 야 이것들은 되게 희한하다 내가 이랬거든. 맨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 그렇게 깎아놓은 걸 보고 플라톤의 정신인가 내가 이랬거든. 유럽 사람들은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학하고 관련된 합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재단해서 이렇게 딱 규격적인 걸 좋아해요. 그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베르사유 궁전이죠. 자연을 얼마나 규격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베르사유에 가보면 그 앞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광장 같은 정원이 있지. 근데 그게 좌우대칭으로 착착착착 하고 어떤 나무의 벽들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미로틱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그 베르사유가 사실은 근대 유럽의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거거든요. 궁궐 문화하고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걔네는 그런 식으로다가 딱 맞춰서 깎는 걸 좋아했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정원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 각 잡고 이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연과 더불어서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수도 그냥 원형 같은 틱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무의 본성에 맞는 거죠. 나무가 네모로 자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아시아적인 사고하고 유럽적 사고의 차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강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메로나 가로수 깎기. 그러더니 이게 뭐 성남 이런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들을 또 쓸데없는 거를 또 배워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들의 원리,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데, 동아시아는 곡선의 문화입니다. 직선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직선 같지만 다 곡선입니다. 이 소매선 뭐 이런 거 다 곡선입니다. 그런데 직선의 문화를 들여오는 거예요. 직선은 수학이고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고, 곡선이라고 하는 건 자연주의입니다. 문화 배경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데 그냥 갖다가 쓰는 거죠. 갖다가 쓰는 거죠. 누가 이제 파리 한번 가봤는가 봐,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우리도 저거 합시다. 메로나 합시다. 누군가 그렇게 했는가 봐.
메로나 자꾸 얘기하니까 메로나 먹고 싶네. 너무 뜬금없는데 여기 조명이 있어서 좀 더워. 메로나 어렸을 때 진짜 메로나 많이 먹었는데. 그냥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소속예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소속예인지를 정확한 판단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나무 줄기만 남고 싹 날리는 건지. 예. 정원에 나무들이 삐죽삐죽 나왔으니까 정원사한테 얘기해서 나무까지 좀 치라 그래. 그랬더니 이걸 싹 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주 결국은 그게 답을 못 내고 그걸 제대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이라서 제대로 못 물어보고 기준점 없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걸 답을 못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수제자 아닙니다. 부처님의 수제자는 당연히 사리불이고 두 번째는 목건년이고 마하가섭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태가 메롱인 분인데 운 좋게 수제자가 됐죠. 그 대가족 제도에서 흔히 나오는 현상이에요. 부모님 잘 모시고 있던 아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일찍 죽고 그리고 뜬금없이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두하면서 난가 이렇게 그 난가가 마하가섭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볼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하가섭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근데 부처님에 대한 원칙주의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하고 친했던 제자, 부처님을 잘 따랐던 제자 같았으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모시고 다녔죠. 그래서 마하가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임종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임종 못 보는 게 별게 아닌데요. 옛날에는 임종 못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임종 못 보면 자식이 아니다. 처음 듣습니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들어보셨어요? 임종 못 보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그거 이런 쌉소리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헛소리 비슷하게 그냥 들어보세요. 어떤 집에 아들, 딸 합쳐서 자식이 8이 있는데 그분이 점을 보러 갔더니 자식이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아들만 6인가 되는데 자식이 없다. 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 헛소리냐. 내가 지금 자식이 몇인데 이게 되냐.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 봤어요. 갑자기 어른이 기도가 막혀서 뭘 잘못 드시고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모시던 아들도 이제 응급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을 부르러 병원하고 약국 쪽으로 가다가 이 어른이 혼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점에서 자식이 몇 명이다라고 나오는 거는 임종 자식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임종 자식이 없으면 0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뭐 임종 안 본다고 자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전처럼 뭐 자식이 많은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문화들도 예전에 있었다더라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임종을 못 보면 계승자로서의 권한이 사라져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대기지. 다 대기하고 있는 거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임종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그래서 부처님하고 성향이 많이 다른데 이 양반이 결국 교단을 나중에 장악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원칙주의자니까 계율을 좀 조정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고무신을 신고 다녀 스님들이.
예, 고무신 입고 다녀. 털신. 저는 고무신은 안 신는데 털신은 신거든요. 털신을 신어. 그게 타당하냐? 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검소해 보이고 원래 스님들은 그런 거 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왜? 고무가 이 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고무신을 우리나라 사람이 총 신어봐야 몇 년이나 신었겠냐? 전통적인 걸 강조하고 싶으면 집신을 신어야지. 예. 집신은 전통성이 있어도 고무신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지. 그냥 생각해 보셔도. 조선에서 고무가 있었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옛날 그거 아세요? 옛날 빤스는 고무줄이 없었잖아. 뭘로 했을까요? 끈으로 묶었어요. 기저귀 같이 끈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신어봐야 몇 년 신지도 않았던 거고 불편하고 이걸 도대체 왜 신어야 되느냐. 그래서 차라리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이 신는 운동화를 좀 깔끔한 식으로 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뭐 나이키나 이런 데랑 콜라보를 해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똑같이. 예. 군대도 그렇게 하잖아요. 군대도 전투화 같은 게 그렇게 딱 나와서 신는 거예요. 아마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저런 애들도 다 그렇게 신을걸? 똑같은 걸 나오는 걸걸? 그렇지 않아요? 걔네 운동화 신고 다니진 않잖아. 비행기 안에서 똑같은 신발 신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복이나 이런 것도 우리도 이런 거 이걸 굳이 왜 입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덥고 불편하고 돈 비싸고 이걸 왜 입어?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입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입어야지. 그걸 내가 말할 수가 없죠. 이거 중국의 도사들이 처음 입던 그건데 뭐. 그래서 도포인 거고. 도포, 학창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걸 굳이 입어야 되나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시대적 요구들이 지금도 우리가 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스님들이 밀짚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거 내가 늘 전에 얘기하거든요. 시골에서는 쓰지만 너 지하철 탈 때나 버스 탈 때 그거 쓰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지하철에서 쩍벌남이나 신문 펼쳐보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이에요. 상대의 눈을 밀짚 모자가 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4명 거를. 진짜야. 그래서 굉장한 불편을 준다고. 밀짚 모자 하나만 쓰고 있어도. 지금 현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쩍벌남이 안 되는 시절인데 밀짚 모자면 4명 자리를 차지한다니까.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품들을 만들어줘야지. 대안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그런 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네. 이렇게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소속에는 폐지하라가 그런 의미예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은 변형시켜 너네가 라고 얘기했는데 원칙론자인 마하가섭이 교단의 리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요. 리더라고 해도 교황 같은 거 아닙니다. 저거는 집단의 어떻게 보면 부족장 같은 거예요. 별로 힘없는 리더. 교황은 완전 절대권자. 황제권 같은 거고. 그래서 마하가섭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원칙주의자니까 특별히 소속의 범주를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조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지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율 지키기가 어렵게 된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아.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아. 자기는 원칙주의자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아. 제가 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불 시간을 3시나 4시에 하는 것이 정당하냐? 왜? 지금 애들이 몇 시에 자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12시에도 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12시에 주무셔요. 근데 젊은 애들 한번 봐봐. 12시에 안 자. 1시쯤 자는 애를 3시, 4시에 예불 한다는 게 되냐고. 그럼 부처님이 3시, 4시에 예불 하라고 정해놨으면 빼박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까 이런 장삼은 내가 변형시키자고 말하지만 가사를 변형시키자는 말은 못해요. 왜? 부처님이 정한 거거든. 이건 덧대진 거, 왜? 추가된 거. 이 동네에서 추가한 거. 추가한 건 날려도 되죠. 본품이 아니고 사은품으로 딸려온 거라니까. 근데 사은품까지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시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템플 스테이를 할 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9시에 자라고 하고 3시에 일어나라고 하니까. 9시에 정상적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현대인이? 못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9시에 잠은 잘 수 없는데 불 끄고 누워 계세요 이렇게 하면 12시까지 사람이 계속 머리가 아파. 안 그러면 핸드폰을 하고 있어. 불은 껐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 그러다가 이렇게 잘라고 하면 일어나래.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너 한 2시간 잤는데 정신이 이렇게 몽롱한데 이게 무슨 술이 들겠나 이러고 있는데 감동을 받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뭘 줘도 2시간 잔 사람은 신라 호텔에 가서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템플스테이를 한 1박 2일 정도 하다가 안 그러면 2박 3일 정도 하다가 직장에 가면 더 피곤해. 피로가 풀린 게 아니고 피로가 쌓여서 왔어. 산에 가서 피로곰을 몇 마리를 야생곰을 얹고 왔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절은 못 고치더라도 템플스테이는 따로 예불 하도록 합시다. 템플스테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6시에 하든지 7시에 하든지 그리고 아침에 6시에 밥을 먹으래. 야, 템플스테이 온 사람이 6시에 밥 못 먹어. 6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진짜 60대 중반 이후에 할매들만 먹을 수 있어요. 6시에 밥이 넘어가. 애들한테 6시에 밥 준다고 일어나서 한번 먹여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먹나. 이게 무슨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 그러면 거기는 룰을 좀 바꿔서 유연성 있게, 그게 부처님이 무조건 새벽 3시에 예불해 라고 했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게 없다니까. 그러면 그건 좀 유연성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그 사람도 있었어. 출가해가지고 결국 속퇴했거든. 어린애인데 20대였는데 속퇴했어. 근데 속퇴 사유가 뭐냐라고 이제 내가 물어봤거든. 너는 왜 집에 가려고 하니?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랬더니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자기 딴에는 너무 계속 그게 피곤했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늦게 잤는데 절에 들어와서 일찍 자라 하니까 잠은 안 오고 아침에 깨우니까, 그리고 이게 절이 군대랑 비슷해가지고 좀 오래 있는 사람들은 유도리가 있는데 또 쫄들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래서 속퇴 이유가 새벽에 못 일어나서 가 속퇴 이유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을 장애할 수 있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된다면 유연성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석 같은 경우는 원칙론자니까 원칙을 고수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곤해하죠. 오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